전략 자원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중동의 석유나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며 훨씬 덜 주목받으면서도 사실상 새로운 석유로 불릴 자원이 등장했다. 바로 히토류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게임에서 중국이 대부분의 패를 쥐고 있는 가운데 광물 자원이 거의 없는 한국이 뜻밖에도 중요한 인물로 부상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일반 시민들은 히토류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히토류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드물고 비싼 금속 정도로만 알고 있다. 하지만 첨단 산업, 국방, 청정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히토류는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현대 문명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떠받치는 기반이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손에 든 스마트폰, 거리의 전기차, 벽에 걸린 OLED TV, 공장의 로봇, 구축함의 레이더, 전투기의 엔진. 이 모든 것에는 히토류가 숨어 있다. 너디뮴, 디스프로슘, 터뷴, 란타넘 등 17가의 원소는 초강력 연구자석, 발광 소재, 촉마에, 특수합금의 핵심 원료로 사용된다. 히토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자동차 풍력 발전 배터리부터 최첨단 무기까지 모든 산업이 멈출 수 있다. 세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분명한 현실이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할 뿐 아니라 정제 분리 공정에서는 무려 90%에 달하는 점유율을 가진다. 히토류 자석 생산 역시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즉, 호주, 미국, 아프리카에 광산이 있다고 해도 상당수의 히토류 제품은 여전히 중국에서 정제되어야만 다른 나라로 공급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답은 중국이 세계 모든 히토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실제 매장량은 호주, 미국, 브라질, 베트남, 아프리카 등 여러 곳에 있다. 진짜 차이는 전략과 감내한 덱에 있다. 1980년대부터 베이징은 히토류를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다. 서방 국가들이 기술 우위를 가진 틈을 타 중국은 내몽골 등지에 대규모 채굴 정제 단지를 구축했다. 경쟁력의 비밀은 초첨단 기술이 아니라 환경 오염을 감수하는 정책이었다. 방사능 오염이 있는 슬러지, 중금속이 섞인 폐수, 처리하기 어려운 배출가스. 다른 나라라면 엄격한 환경 기준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중국은 시기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여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미국 캘리포니아의 광산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경쟁자들은 생산비를 감당하지 못해 축소하거나 폐쇄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덩샤오핑의 말로 알려진 중동에는 석유가 있고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라는 문장이 반복해서 인용되었다. 처음엔 상징적인 표현으로 들렸지만 수십 년이 지나자 세계는 그 의미를 절실히 이해하게 되었다. 많은 산업에서 히토류는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질문이 생산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 것이다. 2010년은 전환점이었다.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 간 충돌 사건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자 중국의 대일본 히토류 수출이 2달가량 크게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주요 산업계가 충격을 받았다. 이후 여러 자료들은 이 사건을 히토류를 외교적 압박수단으로 사용한 대표 사례로 기록하고 있다. 일본에게 이 충격은 사실상 국가적 경종이었다. 한 국가가 공급망의 80에서 90%를 쥐고 있다면 산업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이후 일본은 장기 전략을 구축했다. 한편 미국과 유럽도 전문가들은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정치 경제 현실 때문에 대응이 늦었다. 많은 기업이 안전하지만 비싼 공급망보다 당장의 저비용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20년대에 들어서도 미국과 서방의 무기 생산 라인 일부는 여전히 중국산 히토류에 직접 간접적으로 의존했다. 이쯤 되면 이야기는 중국, 일본, 미국의 구도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답은 이렇다.
한국은 히토류 부국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생태계이다. 이 점 때문에 한국은 중국 밖 새로운 히토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흐름 속에서 특별한 조각이 되었다. 일본이 2010년 충격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지 먼저 보자. 일본의 전략은 다음 4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히토류 비축, 호주, 베트남 등 제3국의 광산 투자로 공급 다변화, 히토류 사용량을 줄이거나 대체 소재 개발, 폐전자제품 중고차 등에서 히토류를 회수하는 도시광산 얼반 미닝, 강화심의 히토류 자원, 탐사 10여 년이 지나자 일본은 중국산 정제 히토류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동남아 호주 등지에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도시광산 분야에서도 세계적 선두가 되었다. 반면 한국은 이 게임에 조금 늦게 뛰어들었다. 일본처럼 즉각적인 외교적 충격을 겪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매우 독특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조선, 가전, 국방 등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고 이 산업 대부분이 히토류를 필요로 한다. 즉,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히토류를 수입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산업 GDP 대비 히토류 사용 밀도는 매우 높은 나라이다. 특히 너디뮴 연구자석은 전기차 모터, 로봇, 정밀 장비의 심장이다. 문제는 한국 기업이 사용하는 히토류 정제품과 자석 대부분이 중국에서 직간접적으로 온다는 점이다. 하지만 강점은 분명하다. 한국은 히토류를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변환할 능력이 있다. 초대형 배터리, 첨단 반도체, LNG선, 방공 레이더, 정밀 제어 시스템 등. 따라서 세계가 새로운 공급망을 논의할 때 관건은 누가 광산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많은 소재를 실제 제품으로 소비할 수 있는 산업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이다. 이 두 번째 질문에서 한국은 매우 강력한 후보가 된다. 이를 상징하는 사례가 호주의 ASM Australian Strategic Materials이다. 이 회사는 한국 오창에 금속 합금 공장을 지었다. 2022년 가동을 시작한 KMP 코리안 메탈스 플란트는 너디뮴 및 NdFeB 합금을 생산해 한국의 모터 자석 업체에 공급한다. 호주 기업이 공장을 한국에 지은 이유는 분명하다. 인근에 세계적 규모의 고객, 배터리, 자동차, 전자, 국방 산업이 있다. 제조 인프라와 인력 수준이 매우 높다. 정치적 안정성과 미국 동맹 구조 덕분에 공급망 신뢰성이 높다. 반도체, 배터리, 화학 산업에서 쌓인 품질 관리 노하우가 풍부하다. 실제로 ASM만이 아니다. 중국 외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여러 기업이 고객과 기술 중심지에 가까워지길 원한다. 한국의 항만산업단지 물류망은 그 요구에 완벽히 부합한다. 이제 많은 국가가 광산을 어떻게 열 것인가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한 단계 더 높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새로운 공급원과 한국의 제조 생태계를 어떻게 연결해 히토류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이 될 것인가? 한국은 광산이 없어도 심장부가 될 수 있다. 히토류가 모터 배터리, 지퍼십 레이더, 선박, 항공기 등으로 변환되는 마지막 단계가 한국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질문이 남는다. 만약 중국이 수출 규제 허가제 쿼터 등을 계속 활용한다면 전통적 히토류에 의존하는 공급망만으로 충분히 안전할까?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과학자들이 조용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주 적게 사용하는 연구자석 연구이다. 전 세계적으로 FEN, 철질소, MMB, 특수합금 기반의 무히토류 자석 연구가 활발하다. 한국의 KIMS 등도 이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내고 있다. 아직 기존 너디뮴 자석을 100% 대체할 수준은 아니지만 기존 자석의 60에서 80% 성능을 달성한 사례들이 등장했고 고효율이 필요 없는 장비에서는 충분히 대체 가능하며 공정 기술, 3D 금속 프린팅 등
발전으로 성능 개선 여지가 크다. 핵심은 히토류를 완전히 버린다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기차의 보조 모터, 가전제품의 각종 구동 모터, 로봇 드론의 특정 부품, 일부 풍력 발전 시스템, 이 분야들은 무히토류 자석으로 대체될 여지가 크다. 그렇게 되면 산업 전체의 히토류 수요가 줄어들고 한국은 소재 제조 조립을 모두 아우르는 가치사슬의 승자가 될 수 있다. 동시에 ASM 오창 공장 같은 프로젝트는 한국이 중국파 공급망의 핵심 노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석은 호주, 미국, 아프리카에서 채굴 친환경 정제는 제3국에서 수행 정밀 금속 합금 제작은 한국에서 최종 제품 배터리 모터 전자 국방은 한국에서 세계로 수출 이 가치사슬의 장점은 두 가지다. 첫째, 한국의 산업 안보가 강화된다. 고객 역할에서 핵심 파트너로 올라선다. 둘째, 글로벌 히토류 자석 시장의 성장세 속에서 한국은 고부가 가치 영역을 차지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 자원 인식 제고, 무히토류 자석 연구 지원 확대, 미국, 유럽, 호주와 공급망 협력 강화, 소재 공정 분야,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불리함을 장점으로 바꾸는데 뛰어난 나라이다. 석유가 없어도 세계 최고의 LNG 석유 운반선을 만든 나라, 철광석이 부족해도 세계적 제조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 히토류가 없어도 히토류 공급망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나라. 지금 한국은 또 하나의 역사적 선택지 앞에 서 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처럼 히토류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세계는 지금 공급망 재편의 대전황위에 있다. 모든 나라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조건을 갖추고 있다. 언젠가 세계가 히토류를 말할 때 중국이 대부분을 통제한다 뿐 아니라 한국이 히토류를 기술과 가치로 전환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자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리함을 넘어 기회를 만들어 온 한 나라의 의지와 비전과 자부심의 이야기이다. 한국인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물음은 이것이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아니면 그냥 기분 좋은 말일 뿐인가? 조금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영상에서 말하는 한국이 히토류 공급망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상상이 아니라 이미 매우 구체적인 단계들로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더 이상 바깥에서 구경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의장석에 앉아 있다. 그동안 전략 자원을 둘러싼 게임은 주로 미국, 유럽연합, 일본이 이끌고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 정도로 불렸다. 하지만 2025년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한국이 미국이 주도해 만든 다자협의체인 히토류 및 중요 광물 안보 파트너십, 미너럴스 시큐리티 파트너십, MSP의 의장국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즉, 예전에는 우리가 옆자리에서 함께 논의하는 나라였다면 이제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호주 자원 부국들 사이에서 한국이 회의를 주재하고 조율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명예 직함이 아니다. 의장국이라는 것은 앞으로 새로 열릴 광산 프로젝트, 정년 재련 공장, 물류 노선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두고 논의할 때 반드시 서울과 상의해야 한다는 뜻이고,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 기술이 어디에 자리 잡는지, 공장이 어느 나라에 세워지는지를 두고 한국의 발언권이 눈에 띄게 커졌다는 의미다. 게다가 최근 한국 정부는 17개 모든 히토류 원소를 중요 광물로 지정하고 일반 제품이 아니라 특별관리 보호 대상 자원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한국인인 우리에게 이는 국가가 마침내 히토류를 반도체 배터리 조선과 같은 전략 산업의 한 축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즉, 단순한 산업용 화학 물질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이야기다. 왜 이렇게 많은 해외 기업들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굳이 한국의 공장을 쓸까? 많은 사람에게는 호주의 히토류 기업 ASM 오스트레일리언 스트래티직 매티리얼스의 사례가
매우 인상적일 것이다. ASM은 단순히 광석을 캐서 다른 나라로 보내는데 그치지 않고 아예 한국 충북 오창에 정년합금 자석 생산 공장을 세웠다. 서울에서 100km가 조금 넘는 거리이다. 2022년부터 가동된 이 공장은 단순한 파일럿 테스트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다. 너디뮴, 프라서디뮴 금속과 NdFeB 자석용 합금을 실제 산업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상업적으로 사용할 만큼 공정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그리고 2025년 ASM은 이 한국 공장에 약 5,500만 호주 달러를 추가 투자해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고 연간 약 3,600톤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오창을 중국박 히토류 공급망 전략에서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그렇다면 왜 호주나 미국, 동남아가 아니라 하필 한국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ASM의 보고서와 여러 국제 분석들은 매우 한국다운 이유들을 나열한다. 첫째, 바로 옆에 초대형 고객군이 모여있는 황금 벨트가 존재한다. 배터리 분야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전기차의 현대기아, 그리고 방산 중공업의 한화, LG넥스원, 현대로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자석과 금속을 이런 고객들 바로 옆에서 만들면 운송거리와 시간, 재고 부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둘째, 들어가면 바로 생산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이미 깔려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업을 떠받쳐 온 항만, 고속도로, 전력망, 수도, 물류 시스템이 수십 년 동안 축적되어 있어 해외 기업이 별도로 50년을 들여 도로를 깔고 전기를 끌어올 필요가 없다. 셋째, 고급 기술 인력이 풍부하다. 반도체 배터리 자기 소재 분야에 익숙한 한국의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은 공정 관리에 극도로 민감한 히토류 금속 합금 분야에서도 빠르게 적응해 안정적인 품질을 만드는 데 큰 강점이 있다. 넷째, 미국 EU 호주 입장에서 정치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자 첨단 민주주의 기술 블록의 일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국방 전략 공급망에 들어갈 소재를 생산하는 장소로서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글로벌 기업들은 자기 돈으로 이렇게 투표하고 있는 셈이다. 히토류 금속과 자석을 만들 중심지는 한국이 될 만하다. 한국은 단순히 정년 재련에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사슬의 가장 높은 층인 자석 기술 영역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만약 가장 아래층이 광석 채굴, 중간층이 금속 정련과 합금 생산이라면 가장 위층은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 로봇, 군사 장비에 바로 들어가는 고성능 자석 기술이다. 이 분야에서 한국의 연구기관과 기업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한국재료연구원 KIMS를 비롯한 국내 연구그룹들은 상용 자석보다 너디뮴 사용량을 약 30% 줄이면서도 기존 기라데 42급 성능에 근접한 저희토류 자석을 개발해왔다. 최근에는 고도화된 입계 확산 기술 등을 활용해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히토류 중에서도 특히 비싸고 공급이 불안정한 무거운 히토류, 의존도를 낮추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영상에서는 히토류가 전혀 필요 없는 자석이라는 표현이 강조되지만 실제 전 세계적인 흐름은 히토류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특히 희귀하고 비싼 원소 의존도를 낮추는 것에 가깝다. 한국은 바로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 최전선 가까이에서 논문, 특허, 시제품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는 앞으로 자동차, 에어컨, 로봇 등에서 사용하는 자석의 일부를 기존 방식이 아니라 한국이 설계한 저희토류 자석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현장에서 맞물려 움직이고 있다. 히토류 공급망은 한국 vs 중국이라는 단순 대결 구도가 아니라 폭넓은 협력 네트워크의 문제이다. 실제 사례도 여럿 있다. 미국과 한국은 베트남에서의 히토류 개발을
공동 연구 검토하면서 공급원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MSP 틀 안에서 고위급 회의들은 공동 공급망 구축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여기서 한국은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가공 기술의 중심 역할을 하는 축으로 거론된다. 또한 여러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호주, 유럽 기업들과 함께 2025년부터 2035년까지를 목표로 북미와 유럽 시장에 공급할 자석 재활용 기지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겉으로는 멀게 느껴지는 이런 흐름이 한국의 평범한 가정과도 사실은 깊게 연결된다. 세계가 중국 의존도가 낮은 공급망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회의실에서 한국이 빠지지 않는다. 오히려 호주 남방우 동남아 등지에서 온 광석이 한국으로 들어와 금속 합금 자석이 되고 다시 모터 배터리 전자기기 첨단 제품이 되어 전 세계로 나가는 구조의 중심에 서울과 한국 산업이 놓이게 된 것이다. 일상생활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희토류, 공급망, 자석, 다자 협의체 같은 말은 얼핏 들으면 공무원이나 연구자의 언어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가정 하나하나의 삶과 맞닿아 있다. 만약 희토류 공급이 갑자기 막히면 세 가지 충격이 닥칠 가능성이 크다. 첫째, 모터와 자석 가격이 오르면서 전기차, 풍력발전 설비, 산업용 장비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둘째, 일부 공장은 부품 부족으로 가동을 줄이거나 멈춰야 할 수도 있다. 셋째, 그에 따라 국내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압박을 받게 된다. 반대로 한국이 호주, 베트남, 북미에서 나오는 희토류 금속의 중요한 도착지이자 국내 기업이 쓰는 모터와 자석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는 기술을 성공시킨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제품 가격은 더 안정적이 되고 공장 가동은 덜 흔들리며 울산, 포항, 창원, 오창 등 제조 거점의 엔지니어와 노동자들에게 더 튼튼한 일자리가 생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오늘 희토류에서 한 걸음 제대로 내디딜 때마다 내일 우리 가게의 지갑과 일자리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에 하나씩 안전 쿠션이 더해지는 셈이다. 이것은 한국인에게 익숙한 새로운 시험지이기도 하다. 한국은 전쟁의 상처와 자원 빈곤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공업 강국, 기술 강국으로 올라선 경험을 가지고 있다. 거의 모든 기술을 외국에서 들여오던 시기에서 TV층 휴대전화, 반도체 조선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으로 올라서기까지 수많은 위기와 고비를 넘어왔다. 이번 희토류 문제는 새로운 형태의 시험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익숙하다. 세계가 훨씬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은 더 부족하고 일본뿐 아니라 중국, 인도, 동남아, 중동 등 경쟁 상대는 더 많다. 그럼에도 한국에는 다른 나라들이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강점이 있다. 깊고 넓은 제조 기반, 그리고 여러 번의 위기를 버티며 쌓아 올린 위기 대응 경험이다. 영상에서는 희토류 폭풍 속에서 돈을 버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라는 식의 표현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강조를 위한 말이다. 실제로는 새로운 공급망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여러 나라들이 함께 이익을 얻는다. 다만 그 안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는 이유는 우리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압력을 계기로 개혁과 투자를 선택해왔고 기술 리스크를 감수할 줄 아는 기업들이 있으며 묵묵히 수년 수십 년 동안 연구를 이어온 과학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희토류를 둘러싼 세계는 지금도 매일 바뀌고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번 기회를 한국이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 전체의 내일, 그리고 각 가정의 내일이 훨씬 더 든든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익했고 이해하기 쉬웠으며 희토류라는 거대한 판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조금이나마 더 선명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제가 앞으로도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할 세계의 변화들을 쉽고 친근한 언어로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